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주십시오.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이 합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우파 정당이고 중도 이념이라는 건 없거든요.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 세 사람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임논설위원 박찬수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열리는 서울시장 선거전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임기 1년 남짓한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부산시장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긴 곳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했으니 이번에도 야당이 유리하다고 봐야 합니다. 서울은 다릅니다. 서울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49석 중 41석을 휩쓸었던 지역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큰 선거에서 여당이 우세한 분위기가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야당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국민의힘 나경원 또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다면 야당은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큰 폭풍우를 몰고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향후 정치 판도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결과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연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니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만 하면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을 합니다. 단일화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래도 승리 확신하세요? 그래도 확신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단일화는 이뤄질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이 세 사람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젠더 이슈가 강한 선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여성인 박영선, 나경원 후보가 우상호, 오세훈 후보보다 경선에서 좀 더 유리하리라 봅니다. 이 세 사람이 3자 구도로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2자 구도로 가느냐, 그 2자 구도는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냐에 따라서 선거 승패엔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3자 구도가 된다고 박영선 후보가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2자 구도가 되더라도 야당 필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제 정치적 명운을 걸었습니다. 현재 야권의 경선 지형을 보면 한쪽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저에게 더 양보하고 더 물러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로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중도 이미지가 확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국민의당 또는 무소속 후보를 유지할 겁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어서 당선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한편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정식 후보를 선출한 뒤에나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1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결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대표의 2파전이 될 겁니다. 100% 시민 여론조사로 실시되는 경선 룰로 보면 당내 영향력 면에서나 국민 인지도 면에서나 이 두 사람을 능가할 만한 후보가 현재 국민의힘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결국 구관이 명관이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게 지금 한국의 정당 구조입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입니다. 그러나 명분에선 나경원 후보가 기세를 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말했듯이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불출마하겠다고 말한 것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안철수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던 사람이 제1야당 후보가 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에 비하면 나경원 후보는 중도 이념이라는 건 없거든요. 중도는 없다면서 보수 색깔을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파 정당이고 보수층에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후보들과 자신이 한꺼번에 야권 단일 후보로 뽑는 원샷 경선을 주장했습니다.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이 합니다만은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사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정당 후보를 뽑는데 외부 인사가 당적도 없이 경선에 참여하고 경선에서 이겨도 입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 정당의 존재의 의미는 없는 거죠. 현재 지지율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앞서고 그 뒤로 한참 뒤쳐져서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안 대표로선 하루라도 빨리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여기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막판 야권 단일 후보를 뺏겼던 뼈아픈 경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대선을 불과 한 4개월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8월 초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문재인 후보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때 갤럽 조사를 한번 보시죠. 민주통합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8월 첫째 주 지지율이 안철수 55%, 문재인 23%였습니다. 안 후보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이때 단일 후보로 뽑았으면 당연히 안철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8월 25일 민주당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치솟기 시작하더니 9월 말이 되면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역전하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경선을 거치면서 자기 당 후보인 문재인에게로 결집을 한 거죠. 이게 대선 단일 후보로 문재인을 택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제1야당 경선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2월에 있을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선 4차례 텔레비전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두 사람이 TV 토론에서 치열하게 맞붙는다면 2012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로선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고 나경원, 오세훈 후보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2012년과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학습 효과라는 겁니다. 2012년에는 그렇게 문재인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뽑았지만 결국 박근혜 후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 학습 효과가 이번에는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는 데서 중도 이미지가 더 강한 안철수 대표에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역사는 반복한다.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2012년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당시 문재인 후보를 온 힘을 다해서 돕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문재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단일화 과정에서 감정적 앙금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강력하게 단일화 압력을 놓고 있지만 이 세상에 아름다운 단일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선거 직전에 결국 깨지고 말았던 건 그런 단적인 예입니다. 저는 4월 서울시장 선거의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60% 정도로 봅니다. 이 가능성이 더 높아지냐 더 낮아지냐는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40% 선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이게 더 떨어지면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 모두 3자 구도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엿보며 단일화 삿바 싸움을 더 격렬하게 벌일 겁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역설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가겠죠. 정치란 거 좋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나쁠 것 같은 상황이 나중에 보면 승리 요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2002년 대선 전날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을 깼을 때 그때 저는 현장 기자로서 이회창 후보 캠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캠프 인사들은 기자실을 돌면서 선거에서 이겼다.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네기에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죠. 그러면 두 번째 선거의 핵심 포인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보겠습니다. 큰 선거일수록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집권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이 인기가 있으면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결국 이기는 경우가 많고요. 인기가 없으면 선거에서 지기가 쉽습니다. 올해 2월 2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8%였습니다.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였습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선 야당이 이기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요즘 수많은 언론 보도를 봐도 또 주변 얘기를 들어봐도 야당이 이길 거라는 예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 박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총선이 있었던 지난해 1월의 여론조사와 지금 여론조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셋째 주 문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운영 잘한다가 45%, 잘못한다 46%였습니다. 부정평가가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세대별 지지율 변화입니다. 지난해 1월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다른 연령층은 잘못한다는 평가가 월등히 높은데 30대와 40대에선 잘한다는 평가가 높았습니다. 30대는 잘한다 61%, 잘못한다 31%, 40대는 잘한다 57%, 잘못한다 36%였습니다. 올해 1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30대와 40대에선 여전히 잘한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이건 30대와 40대가 문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핵심 세대라는 걸 의미합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38, 39%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걸 다시 40% 초중반으로 밀어올린 건 30대와 40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0, 40 세대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점치는 매우 유력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엔 앞으로 한 달 남짓 동안 나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코로나 백신 접종, 자영업자 대책, 주식시장 동향 등 민생 경제 사안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느냐, 30대와 40대에서 얼마나 지지율 반등이 일어나느냐, 이걸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정당 지지율인데요.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 수준이지만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3%로 격차가 여전히 벌어져 있습니다. 꼭 1년 전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자유한국당 22%였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떨어졌긴 하지만 추이가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그렇다고 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선뜻 찍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야권이 단일화만 하면 서울시장은 무조건 이길 것 같지만 저는 변수가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선거란 없습니다. 제가 말한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서 선거를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